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91회. 오늘은 1979년 그 국내 복싱과 세계 타이틀 매치 그 파트 2입니다. 지난 시간에 6월까지 상반기의 국내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7월부터 12월까지 세계 타이틀 매치를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WBC 국제심판위원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장원재 박사님도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5시간 연속 같이 토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치시죠? 빨리 하시죠.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79년 7월 28일에 김성준 선수가 시오닉 하루포라는 그 필리핀 선수를 맞아서 타이틀 2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네. 시오니 카르포 선수는 박찬희 선수와 무승부를 기록했었던 아주 까다로운 복서고요. 김성준 선수는 내내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김기수 챔피언이 2차 방어전에 성공하고 3차 방어전에 실패를 했잖아요. 이후에 모든 한국 세계 챔피언은 다 단명했습니다. 마의 3차가 되는. 네, 2차 방어에 성공한 사람도 없었죠. 이때까지는요. 그렇죠. 그래서 김성준 선수가 과연 이제 그 기록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그 TV로 보고 앉아 있었는데 이날 무지하게 더웠던 기억이 나고 네. 이 시합 언더카드가 김성남 선수가 나왔던데 이게 뭐 언더카드도 꽤 나름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언더카드에 김상현 선수가 논타이틀 매치를 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언더카드까지는 재밌게 봤고 이제 나왔는데 김성준 선수는 1차 방어전에서 하도 비난을 받아가지고 이 시합은 더구나 또 상대는 뭐 도미니카니 베네수엘라니 약간 그 좀 낯설은 뭐 나라 선수가 아니고 이제 필리핀 선수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전력이 노출돼 있어서 1라운드, 2라운드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김성준 선수가 그 1차 방어전에 어떤 그 부진을 만회하려고 그러는 듯이 뭐 나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클린히트는 별로 없었고 3회인가 4회에 이제 뭐 버팅이 됐는지 눈이 찢어지면서 이제 피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또 약간 이제 그 위축이 된다 그러나 하고 그 카르폰이 약간 발발이 같은 느낌. 뭐 바쁘게 하여간 움직이면서 뭐 여기저기 하는데 위력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김성준을 계속 괴롭히고 간다 그래야 되나 계속 성가시게 좀 하는 뭐 그런 경기였고 결국 뭐 중반에 어떻게 좀 돌파구를 모색해 보려고 김성준 선수가 그랬지만 뭐 카르포 선수가 잡히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지부진한 시합이 경기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되고 뭐 1차 방어전과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쉽게 얘기해서 또 욕을 먹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2대1 판정승이었지만은 예. 뭐 무승부 혹은 뭐 이 패배로 시합은- 나왔어도 할 말이 없는 이 경기였어요. 시합은 뭐 글쎄 필리핀 가서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질질 끌려다녀서 적지에서 했으면 잘못하면 졌을 경기인데 이때 이제 그 주심이 일본 사람이었죠. 일본 주심이 이제 그 김성준의 뭐 서너 3점 4점 차로 김성준의 그 승리를 해줬고 우리나라 이제 저치하고 필리핀 저치는 당연히 갈려서 뭐 우리나라의 김진국 저치가 뭐 2점인가 이겼고 필리핀 저치는 뭐 이름은 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서너 점 4점 차 정도로 카르포가 이겼다 그래서 또 그 1차 방어전에 이어서 그 팬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더구나 뭐 상대가 그렇게 뭐 네, 강한 선수가 뭐 아니고 중남미의 강호 뭐 멕시코 까다롭기는 뭐 하지만 이런 것도 강호는 아니고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해도 지금은 필리핀이 굉장한 복싱 강국이지만 70년대 중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필리핀 선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냥 지러 오는 선수 뭐 이런 이미지가 물론 그 중에는 그 뭐 로드 세큐난이라든지 뭐 몇몇의 그 강호도 있었지만 주로 필리핀 선수에 대한 이미지는 뭐 우리나라한테는 안 된다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더구나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필리핀 선수에게 고전한다는 거는 뭐 비난 뭐 시합을 그 질을 떠나서 그 2대1 판정이 났다는 건 비난을 받기에 뭐 충분한 어떤 그 소재가 된 거죠. 그리고 김성준 선수가 이때 1차 방어전에서는 부진했지만 맵고 짠 주먹을 다시 선보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맵고 짠 주먹은 안 터졌고요. 또 1차 방어전 때 이제 팬들과 그 복싱 전문가들이 비난을 하니까
나는 좀 맞아야 힘이 나는 스타일이다. 안 맞고 경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오니 카르포한테도 펀치를 마치 일부러 맞아준다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답답한 챔피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하여간 이날 제가 굉장히 기억이 굉장히 더웠어요. 더웠는데 더운 날 앉아서 시합도 짜증나게 뭐 이런 그 내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합 끝나고도 뭐라 그래야 되나 찝찝하다 그래야 되나 아주 개운치 않은 그런 뭐 경기였어요. 김성준 선수가 또 챔피언이 될 때 워낙 화끈하게 그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다 보니까 또 방어전에서의 졸전이 또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은 실망감을 좀 안겨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내 세계 챔피언 최초로 그 두 번째 방어에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두 번째로 낳습니다. 김기수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렇죠. 네. 김기수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2차 방어를 돌파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 후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라이트급 최강전에서 우승했던 김광민 선수가 그 WBA 주니어 웰터급 장수 챔피언이었죠. 안토니오 세르반테스에게 국내에서 도전을 하죠. 이때는 김광민 선수한테 조금 이제 기대를 걸었던 게 안토니오 세르반테스의 오른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상 이후로는 이게 어쩌다가 꺾지 거의 펀치를 못 낸다. 그리고 김광민 선수의 특유의 터프함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수현 세르반테스를 잡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안토니오 세르반테스가 1차 개체량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1kg 정도가 오버했는데 뭐 한간에는 뭐 저울을 조작했다 아니면 저울에 문제가 있었다 그 호텔 저울에 뭐 조금 문제가 있었다 등등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단기간 내에 1kg을 더 빼면은 김광민 선수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본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별로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온몸에 무슨 크림을 바르더라. 크림을 바르고 사우나에 간 게 아니라 방 안에서 이제 땀복을 입고 섀도우 복싱을 한 다음에 크림을 이렇게 쭉 걷어내니까 이제 한계 체중에 맞췄다라는 거거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때 세르반테스 선수가 나한테는 뛸 트랙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운동장 트랙을 따로 이제 그 교섭을 해가지고 빌려줬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세르반테스는 2기째 세계 챔피언을 제위하고 있었는데 이제 1차 그 73년, 4년, 5년 그 당시에 이제 1기 때보다는 굉장히 그 어떤 파괴력이 떨어진 파괴력 상태였죠. 날카로움은 떨어졌는데 이제 노련함으로 버티는 그래서 이제 이쯤에는 그 원정도 많이 갔고 뭐 남아공도 갔고 뭐 많이 갔는데 이미 이때 100전이 넘었죠 전적이 했는데 이제 사실 세르반테스와 김광민 선수가 시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사이즈가 세르반테스는 그 슈퍼라이트 그 당시 주니어 웰터 쳐놓고도 굉장히 그 날렵하고 큰 네. 키를 갖고 있고 김광민 선수는 주니어 웰터는 좀 다소 무리인 뭐 신장과 어떤 뭐 리치라든지 신체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 세르반테스에겐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지만 뭐 국내 매스컴은 항상 어떤 가능성을 열지 네. 않습니까? 그래야 그래서,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노세하고 김광민의 그 불도저 같은 그 인파이팅이 빛을 발하면 뭐 큰 그 이변이 일어나지도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었는데 이 시합도 의외로 관중이 굉장히 많이 찼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찼고 여러 명 했는데 김광민 선수가 뭐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하는데 초반에 이제 뭐 눈부상을 당하고 이제 피를 계속 흘리면서 하고 한 경기 중반까지는 세르반테스는 뭐 무리하지 않고 그냥 안전운행 그냥 대신에 김광민 선수는 계속 인파이팅을 하지만 뭐 소득이 없고 세르반테스는 그냥 적재적소에 뭐 잽 스트레이트 날리면서 포인트를 따나가고 하지만 관중들이나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지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양상이 되다가 10일에 이제 그 한 방에 그냥 주저앉죠. 김광민 선수가 다운이 한번 당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뭐랄까 털썩 주저앉는 네, 정도의 주저앉아요. 다운이었죠. 예, 털썩 주저앉아서 네, 주저앉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회, 그러니까 11회, 12회는 오히려 세르반테스가 요거 빨아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몰립니다. 몰리는데 이제
그 마지막 라운드에 우리 김강민 선수가 투혼을 발휘해서 막 그냥 뭐 머리로든지 뭐 어깨로든지 뭐 몸으로든지 뭐 사정없이 세르반테스를 밀어붙이고 로프 쪽에서 그 세르반테스가 중심을 잃었는데 다운이 한번 되죠. 다운이 한번 됐는데 그게 지금 봐도 맞았는지 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링사이드에 있었던 전문가들은 다운인 것 같긴 한데 세르반테스가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큰 데미지를 받은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픈 블로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심은 뭐 아까도 얘기했던 정순영 카르도나 2차전을 봤던 그 스텔리 크리스토토르 그 남아공의 아주 그 명심판이 봤는데 다운을 안 치니까 이제 관중석에서 막 항의가 쏟아지고 했죠. 다운으로 간주했더라도 판정 결과는 그대로였겠죠. 달라질 이유는 없었어요. 네, 이게 채점을 보면은 이제 주심이 9점 차. 그다음에 이제 베네돌라 저지는 11점 차. 그렇게 세르반테스의 승리를 줬고 우리나라 이제 정청훈 선배가 이제 저지를 봤는데 이 양반은 이제 한 점 차로 김강민 선수가 이기게 해서 2대1 판정이 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대1 같지 않은 2대1이고 세르반테스로는 그냥 뭐 적지에서의 자기의 그 페이스대로 시합을 하고 시합이 끝나고의 뭐 어떤 그 느낌은 김강민 선수가 선전을 했지만 주니어 웰터급 특히 뭐 세르반테스처럼 한때는 특급 챔피언이었던 선수를 이기기는 역부족이었던 시합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민 선수는 훌륭한 복서였지만 주니어 웰터급에서는 김상현 선수한테도 2번 졌나요? 그렇죠. 뭔가 체급의 벽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강민 선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체 조건에 사실 저 슈퍼라이트 주니어 웰터는 세계 무대에는 좀 무리지 않겠습니까? 스타일 자체도 아무래도 좀 라이트급도 쉽지가 않은데 네. 주니웰트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세르반테스라는 그 명챔피언을 국내에서 또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15라운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운으로 봤어요. 그 뭐 화면의 각도가 예전처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건 다운으로 좀 간주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 다운을 쳤어도 승패에 뭐 큰 영향은 안 줬겠지만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냥 그 한때는 명챔피언이었던 세르반테스를 뭐그 실물로 봤다. 직관했다는 그런 의미. 하지만 세르반테스가 이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되죠? 이러고 그 다음 해 프라이어에게 타이틀을 아론 뺏기고 프라이어에게 딱 1년 후에 4라운드 1년 KO패인가 80년 8월입니다. 80년 8월에 뺏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속된 말로 끝물이네요. 이제. 그렇죠. 네. 말년의 세르반테스. 아마 이 시합 끝나고 그 마레로란 선수와 방어전을 한번 하는데 거기서도 한번 다운을 당해요. 그 도미니카 그 선수 도미니카의 무명인데 거기서 한번 다운 당하고 판정승 했으니까 이때 세르반테스가 나이가 한 꽤 됐죠. 한 30대 중후반 중반까지는 안 가고 뭐 33세 4세 뭐 이렇게 이창길 선수하고 할 때 27이네 8이네 그랬으니까 감수 이게 뭐 몇 년 전에 77년 후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27이네 뭐 6이 뭐 그랬으니까 33, 4 됐을 때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한 도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김강민 선수의 도전도 일단 무위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9월 9일입니다. 그 박찬희 선수의 2차 방어전인데 이 경기 역시도 현재까지 영상이 남아있질 않아서 그 영상으로 다시 확인을 어디서 못하고 중계를 있어요. 했을까요? KBS에서였나? 뭐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MBC 중계였고요. 잠실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네. 그러니까 또 최초로 잠실 색다르게 체육관에서 또 열린 처음 세계대회였습니다. 그 평소 안 하던 데서 이제 했고 네. 시합장 그 뭐 시설이나 분위기나 그 화면은 굉장히 그 멋있었던 걸로 2층까지 관객들이 예. 꽤 많이 들어찼던 그림은 굉장히 좋았고 칸토로서는 뭐 이제 거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면서 이제 어떤 자기 타이틀에 대해서 그 재탈환의 의지를 불태우고 왔는데 이 경기는 정말 그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180도 틀린 내용이었죠. 극명하게 갈린 그런 경기죠. 1회부터 7회까지는 박찬희 선수의 일방적인 우세. 1차전의 재판이었어요. 예, 8회부터 15회까지는 미구엘 칸토의 일방적인 우세. 그러니까 이 경기는 1라운드부터 박찬희 선수가 뭐 1차전처럼 막 혼을 빼놓고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5라운드엔 다운을 한번 뺐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잘못하면 이제 칸토 마지막 KO까지 되나 보다 네. 했는데
무슨 이유가 아니고 뭐 스태미나 때문에 7라운드가 딱 끝나고 8라운드부터 완전히 180도 경기 양상이 틀려져서 칸토가 밀어붙이고 경기 종반에는 뭐 박찬희 선수가 거의 뭐 비틀비틀 그러기까지 네. 몰려가지고 이거 역전 KO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칸토 주먹이었으니까 살았지 잘못하면 KO패까지도 할 수 있었던 5라운드에 박찬희 선수가 다운시킬 때는 컨비네이션 블로가 제대로 들어가서 칸토가 거의 등을 대다시피 하고 옆으로 크게 쓰러졌고요. 그 펀치 때문에 칸토가 적극적으로 더 못 들어옵니다. 예, 마지막 한 방을 이제 경기에서 못 들어오는데 박찬희 선수 경기 후 해고담에 따르면은 감기 몸살이 심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으면 이 도핑에 걸리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 없어서 회복이 더뎠고 불량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격렬한 전투를 치러낸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도핑이 없었잖아요. 80년이 되기 전인데요. 그때 그럼 뭔가 자기가 그 감기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핑이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도핑이 채택된 건 한참 뒤에요. 이 시합은 딱 그 나중에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는 박찬희 선수가 7개 라운드를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네. 다운 하나 빼앗고 나머지 뒤에 8라운드는 원사이드하게 졌으니까 무승부 맞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정확하게 나왔네요. 네, 정확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7개 라운드를 이겼는데 다운 하나 뺏었으니까 한 점 더 먹었고 8개 라운드 졌으니까 다 8개씩 뺏겼다고 8점씩 뺏겼다고 치면은 맞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그 판정은 이제 2대1로 갈렸죠. 무승부가 됐죠. 그러니까 네. 1대1 무승부가 됐죠. 그래서 멕시코 저지는 2점 차로 칸토, 한국 저지는 2점 차로 그 박찬희. 그다음 이태리 주심이 146대 146으로 무승부. 해가지고 무승부가 나왔는데 판정은 칸토도 뭐 판정에 대해서 뭐 재수했습니다. 크게 뭐 네. 그 링 위에서는 뭐 그렇게 불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던 느낌이 나는데. 그때 칸토 측에서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제소를 했는데 WBC가 이거를 기각한 이유는요. 2라운드에 그 원투 스트레이트가 안면에 터져가지고 칸토가 비틀하면서 이 왼쪽 손을 캔버스에 좀 댔다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복싱 규칙에 의하면 너클 파트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무릎 위 신체의 한 군데가 닿으면 다운이지 않습니까? 이건 녹다운이고요. 5라운드에 다운 당하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도 다시 원투를 맞고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저 글러브를 캔버스에 살짝 댔습니다. 바란스가 무너졌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다운으로 간주를 한다면 오히려 박찬희 선수가 이긴 경기라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런 거보다도 1회부터 7회까지는 네, 원사이드하게 박찬희 선수가 이겼고 그러니까 7라운드를 이겼는데 다운까지 빼앗으니까 8점을 이겼고 8회부터 15회까지 8라운드 원사이드하게 졌고 그러니까 8대8 무승부 맞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판정은 뭐 칸토가 이겼다 그러긴 좀 문제가 있지만 이때부터 이제 박찬희 선수의 그 체력 문제. 스태미너에 대한 문제가 이 뭐 아마추어용이다 3라운드 전문이다는 뭐 그런 그 우리나라 매스컴이라는 게 냉정하지 않습니까? 잘하면은 뭐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렸다가도 뭐 조금만 저거 하면 뭐 그 얘가 뭐 김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매스컴에서는 정말 난도질을 당하는 2차 방어전까지 했고 박찬희 선수도 뭐 이 시합에서 뭐 무승부로 겨우 방어를 했지만 스태미너의 그 후반 스태미너의 문제 뭐 보완할 과제 뭐 이러면서 어떤 그 과제를 남겼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두 라운드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거의 뭐 이거 역전 KO 아닌가 네. 그러는데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칸토 주먹이니까 그냥 했지 에스파다스 주먹이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박찬희 선수 본인도 주저앉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그 마지막에는 칸토가 그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정말 그 거칠게 공격을 하죠. 근데 뭐 박찬희 쪽으로 보면 잘 넘겼고 칸토 쪽으로 보면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됐고 근데 이 경기는 후반에 일방적으로 몰렸지만 전반에 워낙 점수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불안하진 않고 질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몰렸지만 워낙 초반을 거의 뭐 KO까지 바라볼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합도 별로 없는데 정말 그 라운드를 딱 반 나눠가지고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원사이드하게 깨지고 5라운드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1, 2라운드 공격하고 뭐 5라운드까지 해서는 이건 중반에 케어나겠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8회부터 갑자기 뭐 입 싹 닫고 정말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그것도 참 또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뭐 큰 뭐 저거 없이 갑자기 라운드 그 8회부터 그렇게 페이스가 떨어지고 칸토는 또 워낙 노련하니까 그 약세를 보니까 막 공격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 시합은 뭐 재밌었죠. 시소 손에 땀을 쥐었죠 나름대로. 네. 참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그 2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면 칸토를 3번 다운시킨 거네요. 그렇죠. 글러브가 닿은 네. 것까지 다 그렇죠. 간주를 한다면. 하여튼 뭐 실제로 이제 적용된 다운은 한 근데 번이었고. 카운트는 한 번이었습니다. 5라운드. 그렇죠. 이렇게 이제 2차 방어에 박찬희 선수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데요. 이제 김상현 선수의 2차 방어전인데, 김상현 선수는 국내가 아닌 그 적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요가이 마사히로를 상대로 그 2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이때가 추석 전날이었어요. 정말 통쾌한 경기였죠. 이 경기는 뭐 일전에 그 김상현 선수 특집에서 또 길게 얘기를 저는 했으니까 뭐 그 박사님, 장 박사님 뭐 그 이쪽 얘기 뭐 생각나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좀 김상현 해주시죠. 선수가 그때 이번 경기 어떻게 보느냐고 그랬더니 질 것 같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로 좀 여유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독서 특집란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무슨 책을 읽는가, 김상현 선수가 기내에서 계속 책을 읽었는데 만화책이었다. 그러니까 긴장을 그만큼 이제 그 푸는 의미에서 만화책을 읽었다라고 했고, 이 요가이 선수는 챔피언 측에서 골라낸 도전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라이트급 선수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급 세계랭커였어요. 네. 그래서 롱훅이 좀 무섭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요가이 선수가 왜 코수염을 기르냐고 그랬더니 코피가 나는 거를 막아주는, 입으로 흘러내리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로서 코수염을 기른다. 근데 그날 이제 실제로 코피가 좀 터졌었고요. 요가이 선수가 그때 김상현 선수의 그 약점, 일본말로 쿠세라고 하나요? 그거를 잡겠다고 미국에서 트레이너를 데리고 왔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트레이너가 김상현은 세계적인 선수다, 그런 선수에게 11라운드를 버텼으니까 요가이로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베스트를 다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11라운드에서 요가이가 비틀비틀 하다가 그냥 모로 누워서 큰 대자로 자기가- 길게 뻗어버리는. 네. 요가이 선수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라이트급 선수고 그 굉장히 거칠은 공격, 막갑하죠. 네. 대신에 이제 디펜스에 굉장히 그 허점이 많고, 그 다카시였던가요? 그 일본 라이벌전, 그 일본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2번을 아주 그 대단한 명승부를 치르고 이제 인기를 얻었던 선수인데, 사실 세계 챔피언급으로는 좀 뭐 좀 못한 감이 있고, 역시 이 선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다 건너에 세계 챔피언이 있으면 어디 저기 뭐 중남미에서 됐거는 것보다 약간은 싸니까. 네. 뭐 약간은 교섭이 쉽죠. 교섭도 쉽고 쉽게 느껴져요. 네. 그 우리- 흥행도 되죠. 예, 흥행도 한일전은 뭐 영원한 그 흥행 카드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뭐 주니어 월드컵 챔피언이 뭐 에스테반 헤수스라든지 이런 선수 불러오는 것보다는 김상현 선수를 좀 더 쉽게 생각을 아마 하고, 그래도 그 김상현 선수가 뭐 맷집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막가파가 되든 뭐가 되든 잘만 터트리면 이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단 링에 올라오니까 그 뭐 스펙이 일단 상대가 안 되고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는 시원하게 난타전 보고, 요가이가 뭐 물론 김상현 선수를 밀어붙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위태스러워 보이는 장면은 없었고, 그냥 때릴 거 다 때리고 맞을 거 좀 맞아주고 추석 전날 그냥 뭐 좋은 선물해준 그런 시합. 그러니까 이 시합을 보면은 후에 그 같은 체급의 아까이 세계 타이틀 도전하고 좀 비슷하게 옥새 돌격처럼 그냥 막 치고받고 치고 부시고 하다가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11라운드 KO 전에도 김상현 선수의 콤비네이션 블로가 들어가가지고 요가이 선수가 펀치를 맞은 다음에 몇 걸음 이렇게 물러서면서 로프 그 3단과 4단 사이에 그냥 머리가 처박히는. 근데 김상현 선수가 쫓아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로프 다운으로 카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사실 카운트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요가이가 뭐 정신력은 대단한 게 몸을 자기가 못 가는데도 어떻게든지 뭐 버티고 서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이 시합은 뭐 그 아나운서도 뭐 추석에 뭐 좋은 선물을 줬다고 뭐 코멘트를 하고 그랬는데,
보는 입장에서 신나게 봤어요. 더구나 일본 적지에서 일본 선수를 이겼으니까. 중간에 요가이 선수가 이제 로블로를 때려가지고 김상현 선수가 이제 중요 부위에 손을 대고 조금 좀 이렇게 아프다는 표시를 하고 주심이 주의를 주니까 요가이 선수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나는 안 때렸다고 뭐 좀 항변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요가이 선수도 그냥 유명무실해졌죠. 그렇죠. 예, 뭐 더 이상의 어떤 활동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고. 이 김상현 선수한테 도전할 때 이 선수가 14연승인가 그랬어요. KO율도 상당히 높은 예, 상태에서 스케일은 높았죠. 상승세를 좀 탔는데 이 직전 경기 전초전에서 이제 마르신바오너에게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 경기였지만 전초전에서 이제 어렵사리 이기고 도전을 하게 되는데 레벨의 차이를 보여줬죠. 그리고 사실 이때는 요가이 선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방어전이 계속 그 에스테반 대 헤수스 헤수스. 라이트급에서 그 듀란과 3차전을 벌였던 헤수스가 이제 주니어 웰터로 월장을 하면서 김상현의 지명 도전자로 나설 것이다 해서 그쪽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뭐 결과로 후에 이제 에스테반 대 헤수스는 타겟을 WBA로 돌려가지고 세르반테스 쪽으로 도전을 하죠. 그래서 3번인가 다운되고 판정표를 아마 당했던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만비가 아니고 그 헤수스도 주니어 웰터 올라서는 뭐 그렇게 그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뭐 겁먹었던 것만큼 강자는 두랑과 아니었어요. 뭐 3차전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뭐 만비 같은 그런 능구렁이보다는 뭐그 상대성이 있지만 헤수스하고 했어도 뭐 좋은 승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헤수스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세계적인 선수였으니까요. 그렇게 김상현 선수가 어쨌든 화끈한 그 2차 방어전을 가지면서 그 김성준 선수는 방어전에서 2번 다 지지부진했고 박찬희 선수는 2차 방어전에서 약간 그 위기감을 보여주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김상현 선수는 1차, 2차 방어전을 그 상당히 그 좋은 경기, 멋진 네. 경기로 이제 장식을 했죠. 김상현 선수가. 예. 그러면서 김상현 선수가 복싱 팬들의 그 인정을 좀 많이 받게 된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챔피언 트리오가 모두 2차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20일 후죠. 10월 21일에 김성준 선수가 1차 방어전 상대였던 헥토르 멜렌데스와 그 재전을 겸한 3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합은 이제 김성준 선수가 그 딱 링에 나오는데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수염도 구렛나루를 예, 하고, 기르고 나왔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좀 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신사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짧게 하면서 그 의지를 막 불태운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고, 예, 이 시합은 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장렬하죠. 그러니까 김성준 선수는 정말 어떻게든지 그 1, 2차전에 그 부진을 만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몇 회전인가요? 그 눈부상 당하면서 눈이 굉장히 부어오르죠 김성준 네. 선수가. 그래서 멜린데스는 뭐 1차전 때와 뭐 별반 다르게 없는 그 멜린데스스러운 그 시합을 하고, 김성준 선수는 일단 뭐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합에 임했고, 네. 중반부터는 어떻게든지 뭐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또 경기 중반에는 또 그 1차전과 마찬가지로 그 멜린데스의 그 치고 빠지고 이런데 또 포인트를 좀 잃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14, 15라운드에 정말 그 감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아주 그 필사의 그 공격을 펼치죠. 그래서 네. 사실 뭐 테크닉적으로는 크게 그 유효타는 없었지만 그 아주 그 마지막 힘까지 그 쥐어짜면서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그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게 아마 심판들에게도 굉장히 그 많은 감명을 줬다고 할까요? 했기 때문에 이 시합은 뭐 사실 내용으로는 뭐 크게 뭐 한 건 없지만 뭐 명백한 승리를 거두고 그나마 1, 2차전, 1차, 2차 방어전의 그 어떤 실추된 명예를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한국 복서 사상 최초로 세계 타이틀 매치 3차 방어를 한 기록을 세운 거고요. 이때 이제 김성준 선수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KO 방어를 놓쳤다. 실제로 15라운드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고 유효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멜린데스가 방어 능력을 거의 상실하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 눈 붓고 뭐 오른쪽 눈 네. 찢어지고서 완전히 그 양쪽 눈 다 거의 보이지 예, 않는 뭐 양쪽에 다 상황. 감겨가지고 부어 올라가지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뭐 이를 악물고 그 치는 그 14라운드, 15라운드의 김성준의 공격은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근성의 복서로서 다시 한번 하고 그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이제 3차 방어전을 어차피 그 마치는 그런 그 나름의 어떤 그 업적을 쌓는 거죠. 이 여담입니다만은 헥토르 멜린데스는 이게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맺힌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국링으로 김성준 선수를 불러서 논타이틀 매치를 네. 하죠. 칸토 선수도 멕시코로 김성준 선수를 불러서 그렇죠. 갑니다. 네 논타이틀 매치를 했고요. 정말 김성준 선수는 세계 곳곳을 나중에 다 돌아다니죠. 그러면서도 KO패가 없었죠. 네. 다 모든 경기를 판정까지 견뎌내고 이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나름의 명예 회복을 좀 했던 김성준 선수예요. 그래서 뭐 멜린데스는 이후에 이제 사파타가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에 한번 또 도전을 하는데 그때는 베네수엘라로 이제 사파타를 불러들이죠. 근데 사실 뭐 중남미는 베네수엘라나 파나마나 거기가 거기고 뭐 이 집이 저 집이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동 거리가 그렇게 예, 길지 그래서- 않으니까요. 예, 뭐 했기 때문에 뭐 그 원사이드하게 그냥 사파타의 아웃복싱에 지면서 그 세 번째 세계 도전도 실패를 하고 그러고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는 그 아까 얘기한 뭐 90개 요코나 세라노와는 또 틀린 얄미운 그 김성준을 아주 괴롭혔던 단신의 아주 글쎄 테크니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간 바지런한 복싱을 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달 뒤입니다. 1979년 70년대의 마지막 세계 타이틀 매치인데 이젠 박찬희 선수의 3차 방어전이에요. 근데 도전자의 네임 밸류가 정말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2차 방어전 때 칸토와의 그 후반에서 보여준 위태로운 면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한 방어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예상평이 많았던 경기인데 구티 에스파다스를 상대로 그 챔피언이 올랐던 부산에서 3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12.6 때 이제 박 대통령 그렇죠. 이제 서거하시고 12.12도 지났네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게 불안하다 그럴까? 어수선하고 네, 불안하고 네, 어수선한 네. 이런 기운이 꽉 차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타이틀 하나를 잃는다는 거는 국민 사기에 상당한 좀 악영향을 끼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티 에스파다스는 뭐 절정의 강타자였고 박찬희 선수가 먹힌다라는 평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구티에스파다스는 이 칸토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메리다 그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 출신인데 그쪽 그 원주민의 피가 흐르는 그 선수들이 좀 되게 작아요. 네. 작고 특히 이제 유카탄 저도 그 멕시코 그 쿤밍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유카탄 반도 쪽인데 그쪽 체형이 그 몸에 비해서 가슴은 두껍고 머리는 크고 네. 팔다리는 좀 짧고 근데 구티에스파다스 전형적인 그 저인데 굉장히 근력이 좋고 이 선수는 뭐 그 세계 챔피언이 될 때도 그 알폰소 로페즈가 당시로는 굉장한 그 무패 파나마에서 그 배출한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중에 손꼽는 선수였습니다. 물론 뭐 말년에는 뭐 일본 와서 장정구 선수한테도 90개나 KO되고 뭐 김환진 선수 지고, 지고 했지만 그 당시는 뭐 무패 굉장한 기세였는데 이 선수에게 LA에서 내내 끌려다니다가 그 경기 종반에 시합을 뒤집어 가지고 5번 다운시키면서 역전 KO로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되고 이 선수가 강렬했던 거는 이제 1차 방어전과 4차 방어전을 그 일본에 왔죠. 그래서 다카다지로와 그 후레자 기묘로 완전 막 난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시합을 전부 국내에서 방송을 해줬어요. 그리고 3차 방어전인가 그 산타나 기도라는 그 니카라구아 선수와의 그 LA 경기도 MBC 공투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그 선을 보였던 선수고 야 이 선수가 그 다카다지로고 하는데 수업 전에 그 랩투 하나 갖고 막 2단 3단 치는데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내가 그래서 저게 웬만한 근력으로는 그 한쪽으로 2단 3단 그렇게 위아래 막 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와 대단한 선수다 그러고 또 그 굉장히 여리게 생기고 뭐 이렇게 인형같이 좀 생긴 것도 있는데 일본 와가지고 다카다지로나 그 후레자 기묘로 완전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시합 끝나고는 뭐 앞에서 같이 부둥켜하고 눈물을 울었어요. 흘려서 네.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것들과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후레자와 선수한테는 뭐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자식이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뭐 그런 얘기를 어쨌든- 근데 진심으로 했어요 그거를. 어쨌든 그 한동안은 칸토를 인기면서 확실히 눌렀는데 네. 이 느닷없는 실수를 하죠. 그 4차 방어인가요? 5차 방어에서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 뭐 역전의 노장이죠. 그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가지고 판정패로 타이틀을 뺏겨요. 하지만 그게 뭐 완패를 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곧 챔피언에 복귀할 만한 이 제목이다 했기 네. 때문에 박찬희 선수로는 이 타이틀 이제 위기론이 이제 이 에스파다스가 도전한다 그랬을 때 나왔고 실제로 경기에서도 시작하고 한 10초 좀 지나서 첫 다운을 이제 박찬희 선수가 빼앗기죠. 그때 관중들은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물끼얹듯이 이제 관중석이 조용해졌는데 심판이 1, 2 카운트를 하니까 관중들이 뭐야 웅성웅성 아니, 그러니까 웅성웅성 시합 시작해서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카운트 치고 있는 꼴이 네. 났으니까 갑자기 한 대 툭 맞고 그냥 툭 주저앉은 거니까요. 엉덩방아를 콱 쳤죠. 그리고 박찬희 선수는 그때 도망 다닐 생각밖에 안 났다. 아무 생각도 안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박찬희 선수의 최고의 명승부가 되는 거죠. 베스트 네. 파이팅. 그렇죠. 그래서 뭐 다운을 뺏고 야 역시 에스파다스구나 이걸 어떻게 견디나 하는데 뭐 곧 역전 다운을 빼앗죠. 네. 예, 역전 다운을 빼앗고 1라운드 후반에 더 크게 다운을 한번 빼앗으면서 네. 구티 에스파다스가 어퍼컷 비슷한 훅을 맞고 완전히 뒤로 넘어갑니다. 네. 첫 다운은 관자놀이를 맞고 이렇게 무릎이 꺾여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난 거고요. 예, 두 번째 다운은 이제 양쪽 다리가 하늘을 보죠. 네. 예, 하늘을 보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는데 에스파다스는 뭐 그 시합 전에도 그랬지만 전혀 그 표정에 동요가 없는 선수예요. 그래서 뭐 일단 1라운드에 한 번 다운되고 두 번의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이겼다 1라운드. 하지만 이제 2라운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라운드를 맞이했는데 일단 뭐 TV 시청을 하는 분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뭐 홍수환 선수가 뭐 사전 오기를 했지만 한 라운드에 그렇게 서로 다운을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건 또 특히 경량급에서는 뭐 볼 수 없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성길 선수가 나나 코나도 선수와 경기에서 아 그렇죠. 네. 네. 한 라운드에 다운을 주고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2라운드에 들어서도 이제 박찬희 선수가 완전히 그 뭐라 세를 잡았죠. 네. 세를 잡아서 그 좀 다급하게 그러니까 그 시합을 나중에 다시 보면은 에스파다스가 굉장히 너무 좀 서둘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2라운드에 막 치고 들어오던데 정말 카운터 한 방에 앞으로 넘어가죠. 에스파다스가 라이트 훅을 던지는데 그- 그 반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크로스 카운터로 라이트를 쳐가지고 거의 앞쪽으로 그러니까 펀치를 휘두르는 그 궤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칼을 앞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앞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에스파다스는 허공을 자기 네. 펀치를 가르면서 쓰러지는데 일어났는데 뭐 더 시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자기도 네. 하겠다는데 이제 루디 오르데카 뭐 이 루디 오르데카 되게 유명한 심판이죠. 장정구 시합 때도 그 사파타 시합 때도 했었고 이 루디 오르데카 심판이 그냥 선체로 카운터 아웃을 하고 에스파다스는 뭐 카운터가 끝나고 다시 시합을 하는 줄 알고 뭐 앞으로 나오는데 시합을 그냥 중지시켜 버리는 뭐 그런 저거가 돼서 아주 그 드라마틱한 어쨌든 그 짧지만 역전 KO로 박찬희 선수가 이제 3차 방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파다스 측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당시 에스파다스는 스톱을 하니까 좀 의아해하다가 네. 곧 수긍하고 네. 자기 코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했어도 안 되지 그-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아마도. 근데 그거는 뭐 안 됐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심판의 판정을 자기가 네. 그 존중을 하는 거겠죠. 지금 뭐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더 한 줄 알고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좀 나가다가 그냥 양손 교차하니까 처음엔 좀 뭐 속된 말로 벙쪘다가 그냥 뭐 수긍을 하고 가고 뭐 그쪽 그 코너에서도 그냥 패배를 인정하는 네, 완전히 앞으로 떨어진 거고 그게 세 번째 다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선수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주심의 뭐 네, 잘 중단시켰다고 봅니다. 주심의 그 처사는 맞았는데 경기 초반이고 또 곧 일어났기 때문에 뭐 더 시켰어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에스파다스도 금이 갔죠. 그래서 뭐 해도 그 박찬희 선수의 그 기세면은 뭐 시합이 이어져도 에스파다스가 뭐 다시 뒤집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박찬희 선수가 그때 이제 너무 극적으로 이기니까 관중들이 막 링 위에 올라가서 무등 태우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오르테카 주심이 약간 화를 냈는데 공식적으로 내가 챔피언의 손을 이렇게 들어줘야 이게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무등 타고 들어오니까
약간 좀 화난 얼굴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나중에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매스컴은 뭐 2차 방어전에서 약간 그 부정적인 박찬희 평가를 하다가 이 시합으로 그 세계 챔피언 3명 중에 가장 그 인기가 있는 이제 인기가 치솟았죠. 그 무적의 챔피언이 된 겁니다. 더구나 이제 에스파다스를 이겼다는 게 네. 그 에스파다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TV에 굉장히 여러 번 노출이 됐었고 또 그 노출된 시합마다 굉장히 강렬함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더구나 뭐 역전 KO로 이겼다는 게 판정도 아니고 그 용감히 부딪혀가지고 KO로 이겼다는 게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합이 됐죠. 그래서 최고의 테크니션은 테크닉으로, 최고의 하드 펀처는 펀치로 이겼다. 이제 누가 박찬희를 감히 상대할 수 있겠느냐. 뭐 10차 방어, 20차 방어도 할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관측이 쭉 퍼져 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합 끝나고 이제 박찬희 선수에 대해서 이제 뭐 롱런의 빛이 보인다. 네. 뭐 5차, 6차, 7차 다 가능하다. 뭐 플라이급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다. 뭐 이런 평이 막 나왔었죠. 근데 항상 뭐 복병은 어딘가 숨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했죠. 뭐 미겔 칸토나 그 구티에스 파다스 이 두 선수를 모두 잡았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박찬희 선수가 된 것 같고요.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진짜 박찬희 선수가 누구에게 진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가던 그런 그 경기력이었었는데 8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그런 또 결말이 옵니다. 이렇게 1979년 말까지는 챔피언 트리오 시대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도 김성준, 김상현, 박찬희 이렇게 각각 개성이 뚜렷한 그 세 명의 챔피언을 보유하면서 복싱 팬으로서는 정말 기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체급도 다 달랐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78년과 79년을 5번의 그 파트로 나눠서 같이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79년이 마감이 됐고, 다음 편에서 이제 78년 이전으로 가는 그 연도별 토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100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는 임준배 이사님께 부탁을 황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하시죠. 마무리. 내가 해주세요. 예, 또 뭐 이래가지고 새해가 시작됐고 뭐 토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8년, 79년을 끝내고 또 다른 어떤 컨텐츠로 그 우리의 다른 또 그 셀럽들 다른 그 크루들이 또 방송을 하고는 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싱을 보기 시작한 게 70년대 뭐 초반부터니까,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김기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세계 무대에는 많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70년대 중반 얘기는 뭐 한 번에 몰아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워졌는데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